이번 주도 시장은 제자리 걸음만 했던 걸까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은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해보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할게요. 투자 뉴스 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보고 오시죠. 2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N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0엔을 돌파해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20일,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내용 전체를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 하이브리드카 생산량을 올해보다 15%가량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엔진 리콜 충당금 확충으로 불거진 악재와 미국 전기차 보조금 중단이라는 문제 사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에 집중해 실탄을 비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액화 천연가스선 하루 운임이 45만 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조선 해운시황 분석회사 클락스는 수요가 더 늘어날 올해 겨울에는 하루 운임이 100만 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긴급 대책 회의를 하는 등 위기감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 공장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2,40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코스피의 지지선은 2,200선인 걸까요? 코스피 2,2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증시 향방을 두고 엇갈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레버리지에 또 개인은 인버스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관련 기사 내용 좀 남인호 소장님 짚어주실까요? 네. 저는 어제 이 코스피 2200에서 줄다리기가 나타나고 있다. 기관 투자가들은 위쪽으로, 개인 투자가들은 아래쪽으로 보고 있다 했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만은 항상 그랬던 게 아닙니다. 지난달이죠. 지난 9월 달에는 주가가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연정 최저점인 2150까지도 내려갔는데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이 위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여전히 시장의 순응에서 아래쪽으로 매도 쪽으로 나갔는데 10월 달 들어서 주가가 그래도 소폭이나마 반등에 성공하자 이제 기관은 위쪽으로 보고 개인은 아래쪽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기서 기관 투자가와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특징이 나타났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시장 흐름에 주로 순응하는 쪽, 즉 대응을 하는 쪽이 많고요.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예측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더 내려가지는 않겠지 하는 그런 예측이 좀 들어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결국 주식시장에서도 이 명언은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예측을 잘 해가지고 좋은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그 큰 흐름, 시장의 큰 방향은 우리가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 기관이 위쪽으로 보고 개인이 아래쪽으로 본다면 저는 기관 투자가가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골프를 잘 치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골프 잘 치고 싶으면 타이거 우즈를 본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워런 버핏이 투자에 대성을 했죠. 자, 우리가 워런 버핏까지 좋은 성공을 하려면은 우리도 워런 버핏같이 조금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이렇게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는 거는 사실 그만큼 대외적인 환경의 악재가 쉽게 거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악재 중에 하나, 사실 악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밤 사이에 금리도 급등을 했고 그 악재 중에 하나, 바로 미중 갈등입니다. 살벌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공장이 있는 전자닉스는 1년 유예 기간이 있지만 현지 공장을 축소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만 헌데 중국 반도체 업계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장을 이전하면 끝이지만 사실 중국에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을 겨냥한 이제 미국의 반도체
반도체 수출 통제 발표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이제 업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하면서 현재 위기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내수 지원 강조 외에는 딱히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해서 이제 좀 불안함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최근에도 미국의 장비 업체 램리서치가 이제 YMTC죠, 이제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에 파견한 직원들을 철수시키면서 이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YMTC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업계가 거의 뭐 파멸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 AI 반도체 업체인 비런 같은 경우는 대만의 TSMC와 7나노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생산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제재로 이제 이게 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면서 이제 중국 내에는 TSMC를 대체할 기업이 없다. 사실 뭐 중국 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문제는 아직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전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 결정권이 없는 부처 장관들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거의 지금 최고 지도자들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최고 지도자들은 지금 당대회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아예 관심사 자체가 다른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중국 정부에서 조금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제 이 당대회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곧 끝나고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고민을 할 시기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가적으로 내세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기사가 나오는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장비 수입의 대안이 한국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 장비 기업 중에 또 중국 비중이 높은 기업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까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올해 이렇게 시장도 반도체도 부진했지만 반대로 장사가 잘 된 곳도 있었죠. 방산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태조 이방원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줬던 방산. 우리나라 무기 정말 잘 만듭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를 보고 지난 7월부터 정말 꾸준히 수주 낭보를 들려주는 방산 기업들. 이번에는 한화가 폴란드의 천무 로켓 무려 8조 원을 넘게 팔았다고요, 남인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불과 40년 전입니다. 지난 1980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반도체, 조선, 철강, 화학 전부 합쳐가지고 수출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100억 불이었습니다. 불과 40년 전에. 그런데 2022년도 방산업,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 방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 금액만 해도 지금 200억 불을 넘는다라는 그런 아주 즐거운 기쁜 기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폴란드가 왜 이렇게 우리 한국 무기를 많이 수입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자요. 폴란드는 이웃 접경 국가지 않습니까? 국토가 붙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그 군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탱크라든가 자주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막상 지금 폴란드에는 자력 국방을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생산하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 한 예를 들어서요. 우리 왜 이렇게 한국의 방산이 지금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느냐.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가성비가 좋다. 가격 대비 굉장히 품질이 좋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완제품을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우린 짧답니다. 예컨대 폴란드가 지난 2019년도 3년 전에 미국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성과를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라는 다연장 로켓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3년 전에 발주를 냈는데 이게 언제 오느냐? 내년도에 온답니다. 그럼 전쟁 끝난 다음에 오면 뭐합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발주가 나면 정말 금년 안에 바로 갖다 줄 수 있는 요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철저한 AS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께 이 말씀 많이 드렸죠.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모빌리티, 즉 이동수단,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친환경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마지막 세 번째 방산, 이 세 업종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방산, 이거 1, 2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 4년은 더 갈 걸로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 예컨대 오늘 이런 좋은 호재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쫓아서 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방산이 조금 숨고르기, 요즘 주가 많이 빠졌죠. 이렇게 주가가 조정 보일 때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같이 붙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기노브로 지켜보자라고 나 소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무기 수출 첫 100억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고점 대비 남인호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모두 고점 대비 많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전략도 궁금하고 그리고 탑픽 종목도 궁금합니다. 윤여민 팀장님. 네, 일단은 시장이 급락하기 전에 일단은 좀 주도 섹터로서 좀 많이 거론됐던 게 이제 태조 이방원이죠. 거기서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저는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좀 관심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보게 되면 2차 전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원전 같은 섹터들이 다시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태조 이방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심이 좀 쏠리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의 토픽으로는 일단은 좀 현대 로템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K2 전차 관련돼서 지금 이제 폴란드 쪽에 지금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단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한 180대 정도를 지금 인도받을 것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지금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좀 전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는 K2 자주포 관련된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차 쪽으로 이동해가는 어떤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현대 로템을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로템과 함께 한화 디펜스가 상당히 많은 수출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한화그룹의 어떻게 보면 방산, 우주 부분의 좀 중간 지주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좀 양강 체제로 지금 출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김동관, 손재일 양강 체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방산이라든지 비방산을 좀 분리를 하면서 그룹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작업도 좀 시작이 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을 좀 인수를 하면서 결국 이제 군함과 관련된 쪽까지도 제가 볼 때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현대 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아무래도 좀 탑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네, 일단은 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은 좀 분명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약간 정부에도 아이덴티티가 좀 있는 정책 수혜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산 섹터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시 좀 수급이 유입되는 걸까요? 현대차 기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눈앞에 두고 엔진 리콜 충당금과 또 IRA법 악재를 맞닥뜨린 현대차. 확실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주가 탄력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실탄 확보에 나서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증산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네요. 김선용 대표님.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살아남아야지 전기차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내용 정말 한 번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내년에 하이브리드 생산량을 올해보다 15% 정도 늘리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세타2의 그 가솔린 엔진 리콜 충당금 확충으로 불거진 과거형 악재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이라는 어떤 미래형 악재 이 두 사이에서 사실 지금 당장 잘 팔리는 모델에 돈을 좀 더 집중하겠다, 실천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차 울산 공장은 최근에 엔진 사업부 지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울산 엔진 공장 생산 계획을 설명을 했는데 일단 엔진 생산 대수를 올해 124만 대에서 내년 142만 대로 증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증산분의 대부분이 사실 하이브리드 엔진이 차지하고 있는데 참고로 울산 엔진 공장 같은 경우는 국내 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좀 이 부분까지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타기 전에 수요가 사실은 보통 하이브리드로 많이 몰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로 전환의 이 과도기가 사실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2026년도에 점유율은 한 10%를 이 하이브리드 차가 넘어갈 것 같다라는 이런 예상치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작년에 현대차 그룹이 하이브리드 카를 얼마나 팔았냐? 역대 최대인 36만 6,665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번 9월 달까지 올해 9월 달까지 이미 37만 616대를 팔았기 때문에 이미 작년의 실적을 이미 9월 달에 뛰어넘었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브릿지라고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사실 이게 뭐 당장 올라간다, 뭐 당장 급등한다, 이게 뭐 앞으로 쭉쭉 갈 것 같다 이거에 대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브릿지가 분명히 이제 아직 과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브릿지 쪽도 우리가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보시고 중간에 한번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충당금 이슈에 증권사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줄하향했지만 주가를 보면은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는 모습이거든요. 현대차 이렇게 적극적인 실탄 확보 뉴스도 나온다면은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한 걸까요, 윤여민 팀장님? 예, 일단은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자동차의 좀 대장주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쨌든 전기차로 가는 어떤 중간에 좀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앞에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브리드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 뭐 테마로서 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이 하이브리드가 얼만큼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좀 높이는지에 대한 분명히 고찰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내연기관차를 많이 판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을 높게 해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 성장성이 좀 담보돼 있는 이런 뭐 전기차 쪽으로 가는 어떤 길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결론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밸류를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 그런 부분에 현대차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분명히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뉴스를 토대로 보게 된다면 일단 현대차의 좀 주가를 좀 집중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세타2 엔진 관련돼서 지금 품질 비용 관련돼서 지금 이제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15년부터 거의 매년마다 지금 충당금을 쌓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참 어떻게 보면 계속 이 반복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골라내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중에서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100% 이상 증액을 좀 관측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담보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좀 현대차의 어떤 흐름 속에서 제가 볼 때 뭐 중소형주 하나 정도는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죠. 이제 화신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신 같은 경우는 좀 해외 매출 같은 경우 중국을 좀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지금 이제 판매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인도 쪽에서 상당히 수출량이 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에서 65% 이상 수출 성장세가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SUV 같은 좀 위주로 물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믹스 개선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중소형 중에서 현대차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으로 화신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신과 현대차 말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처럼 실탄 확보가 가능한 기업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금 치솟는 금리와 경색되는 자금 시장에 돈줄이 아주 꽉 막힌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곳 바로 부채 적고 현금 많은 기업이 최고라고요,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리 이런 고금리 상태 왜 나왔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돈을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정부지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 물가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은 각각 금리를 인상시킵니다. 이제 뭐 미국 국채가 10년 만기가 뭐 4.2%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6, 7%가 고금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올 지경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사항은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만 확대해 주십시오. 신도리코라든가 삼성공조, 서희건설, 화성산업, 대운산업 등은 시가총액 대비해서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지금 몇 프로입니까? 230%입니다. 220%입니다. 200%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쇼핑 가셔가지고 10만 원짜리 지갑을 샀는데 그 10만 원 지갑 안에 얼마가 들었다? 25만 원의 현금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다만 여기서 이 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냐? 그건 아니겠죠. 그만큼 다른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이 있어야지 주가가 오르겠습니다만 이런 중소형주 개별 종목에서 방금 소개를 해드렸고요. 1조 원이 넘는 대형주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이 매우 높은 기업이 있는데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L, ENC, HMM, 현대유야, KCC 그리고 SD 바이오센서 끝으로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현금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성 자산 많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분간 고금리가 나타날 것은 명확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와도 이들 기업은 잘 돌파해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DLENC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보유자분들 입장에선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국내 상장사 중에서 뭐 현금성 자산 비율이 높은 기업을 잘 좀 선별해 주셨는데 남인도 소장님이 윤여민 팀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종목을 좀 잘 선별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이 뉴스프로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가치주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하는 것과 좀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좀 저물가, 저금리 환경 속에서 사실 이제 성장주가 좀 상당히 좀 강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보면 고물가, 고금리에 좀 금융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에서 봤을 때 좀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강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 보자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뭐 펄이든지 우리가 좀 봤던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좀 리뷰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높지 않으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업 가치가 좀 살아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고르는 걸 결국 이제 가치주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현금성 자산이 많은 어떤 그런 가치주들도 좋겠습니다만 성장주도 좀 많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정당화되는 어떤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좀 이런 가치주의 어떤 그 옥석 가리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를 좀 많이 소개하는 저한테 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힘들 때 어떤 배당의 여력이 있거나 또 주주 환원을 좀 잘 하는 좀 그러한 좀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포트에 좀 하나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앞에서 좀 언급했던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지주사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뭐 SK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을 좀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에서 많이 좀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주주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지금 당장은 담보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가가 특히 이제 좀 많이 힘듭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하향세에서 이제는 상승 전환이 될 때 분명히 주도주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뭐 저평가 지주사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 지주사 그리고 배당 종목에 대한 매력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기사 확인해 보시죠. 탈탄소 시대, 자동차만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추세에 맞춰서 건설기계 시장에도 친환경 스마트 바람은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김찬영 대표님, 지금 세계 3대 건설기계 박람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각종 건설기계들의 미래 기술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자동차뿐만 아니고 건설 기계 시장 쪽에도 이제 친환경, 뭐 스마트, 뭐 컨셉화 이런 바람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굴착기 등 건설 기계는 역시 이제 화석연료를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힘이 붙이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좀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 현재 전 세계에 이제 불어닥친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제 탈탄소 추세에 맞춰서 수소 그리고 이제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이제 설비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는 24일에서 30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제3대 건설 기계 박람회에서 미래기술 각축전이 이제 벌어질 전망이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세계 1위 캐터필러는 이제 전기 구동 필로더를 이번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2위 고마스 같은 일본의 고마스죠. 일본의 고마스는 초대형 전기 광산 굴착기를 이번에 전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그 중장비에 과연 이제 이게 친환경과 스마트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제 전기로 가겠다는 얘기겠죠. 이제 전기로 가게 된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있고 이게 또 매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런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고 지금 전기차 바람으로 불고 있으니까 이제 이제 건축 쪽도 이제 오는구나라는 거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 구간에서 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정을 통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윤여민 팀장님? 네, 일단은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떠오릅니다만 이제 제 안에 탑픽은 좀 2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좀 진성 TC 아무래도 건설기계 쪽에서 좀 상당히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앞에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기차 위체 전지가 좀 급증하면서 뭐 광물 채굴용 중장비 기계도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좀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미 2017년부터 지금 수소 연료 전지 부품 사업을 좀 시작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두산 퓨얼셀과 협업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퓨얼셀의
셀의 좀 연료전지 부품인 압력판과 매니폴드를 좀 국산화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연간 수주량을 좀 상당히 목표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131메가와트에서 이제는 뭐 올해 지금 10월까지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275메가와트까지 지금 2배 이상의 지금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진성 TC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진성 TC를 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시선을 돌려서 지금 농기계 쪽에서도 좀 잘 나가고 있는 대동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동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빌리티 사업에 상당히 가속도가 좀 붙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자회사죠. 대동 모빌리티를 통해서 뭐 로봇 제어, 뭐 전기 이륜차, 골프카트 같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운반에 관련된 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상반기에 이제 카이스트와 지금 모빌리티 연구센터를 좀 설립을 했고, 특히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랑 사업 제휴라든지 지분 참여 계약도 좀 맺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국 로봇 융합 연구소와 지금 이제 농업용 자율주행 다목적 운반차를 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